시청자 여러분,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그 장군님 뭐 경제 분야도 잘 아시는데요. 근데 그 지금 한국의 이 국민들한테는 지금 국민들 중에 세계 GDP 1위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물으면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아직도 7조 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요. 중국이 13조 한 5, 6천 달러고 미국이 20조 5천억 되니까 20조 5천억 한 60%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그런 차이가 나고 있는데 하도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라고 지레 떠들어댄 한국의 가짜 전문가들이 많고 또 미국의 월가에 보면 중국 투자해서 재미 보는 놈들이 중국이 앞으로 떠오른다 어쩐다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국익이나 양심이 아니라 지 개인 돈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워렌 버핏이 네. 그 뭐 하여튼 중국 하다가 뭐 이제 중국 다 팔아라 해서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저 90년대 중후반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세, 소위 자본주의 산업화의 초기 확장세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잘만 고르면 대박이 그쪽 나죠. 그렇게 했고 지금은 많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아직도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중국의 이익 보고 아직 잔량이 남은 거 멍청이한테 떠넘기려고 선전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예,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 어디 내가 다 해먹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껍데기만 남았는데 예. 속으로는 골뱅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요걸 어디 살놈 있으면 예. 속여가 예. 팔아버리려고. 우리가 이제 주식도 가만히 예전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잘 나갔다 이거예요. 잘 나갈 때 이게 이제 꼭지다 싶으면 외국인들은 다 팔아먹고 해먹습니다. 해먹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요게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풋옵션 같은 걸 딱 사놨어요. 이제는 떨어져야 돈을 법니다. 돈을 팔아놓고 이제 반대로 사놨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쁜 레포트를 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정권회사들이 보면 아이쿠 인제는 떨어지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가 아직 갖고 있는 거 개미한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일시적인 조정이고 이때 저가 매수의 기회다.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또 반대되는 걸 내요. 그러면 개인이 사죠. 그럼 팔고 나가. 그럼 늘 독박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투자 은행들이나 정권제의가 하는 이야기들은 되게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올라간다고 할 때 있죠. 뭔지 아세요? 지가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사놓고 올라가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말은 맞는데 시차가 차이 나서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살아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건데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고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과대된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기왕 나온 김에 저 혼자 정리하는 우리가 결국은 경제도 패권이잖아요. 경제력이 튼튼해야 되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살면 제일 잘 살아야 되고 힘이 빵빵해야 되고 군사력. 그다음에 외교력, 국제정치를 리드할 수 있는 외교력을 기초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조지프 나이 교수가 이야기한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뭐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나 뭐 실용주의 하여튼 뭐라도 그 시대의 화두를 할 수 있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1, 2등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영국으로 갈 때요. 1870년에 1억 달러, 1천억 달러로서 GDP가 같아지는데 75년 만에 패권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게는 미국이 창조해내고요.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이를 값싸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부의 45년 기준으로 50%에 가까운 것을 미국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44년 7월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가 바뀌게 돼서 산업하고 금융 합쳐서 경제의 패권을 완성하게 되고요. 전 세계 군사력의 군사비의 반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전 세계의 모든 해상과 지상 군사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외교력을 주무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다음 미국적 가치가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 내지 롤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다음 미중 관계 봅시다. 자, 1천억 달러로 같아지고 75년이 걸렸다는데 중국은 어디 중가하고 있을까? 미국의 60%입니다.
일본이 제일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갔을 때가 95년도인데요. 미국이 7.4조 달러 할 때 일본의 GDP가 5.4조 달러, 72%까지 쫓아갔어요. 지금 중국보다 훨씬 가까이 그렇죠. 쫓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확 밀려버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의 상품은 질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GDP가 약한 것은 1인당 GDP는 일본이 훨씬 뛰어났는데 인구가 3분질이기 때문에 70% 쫓아간 거예요. 땅도 개인당 돈은 일본 사람들도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제품의 세계적인 그 당시 일본의 소니 뭐 이런 것들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전성기의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훨씬 못 미친다. 군사력 전성기의 소련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친다. 그다음에 중국 예를 들면 상하이 협력 기구를 IMF나 소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상하이 협력 기구를 유엔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유엔보다도 훨씬 더 파워 있는 국제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다음 여러분들 애들이 만일 누가 돈을 100% 공짜로 대준다고 할 때 특별히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뿐이 아니라면清华대학이나 북경대학 보내겠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보내겠어요? 거기 보내죠. 만일 마지막 언어를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중국어 배우겠어요? 영어를 배우겠어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같은 패권이 넘어갈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쟁이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저는 중국이 앞서느냐 미국이 앞서느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패권이 되기 위한 과학적인 지표를 보고 그 지표가 달성이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지표를 보고 좀 과학적으로 판단해 달라.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중국에 한 10년, 네. 15년 전에 한참 애들 유학 많이 보냈어요. 예. 야,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으면 왜 그 짓을 하냐? 그러지 마라. 저 나라는 패권이 오래 못 간다. 패권까지도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제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한국도 보면 독재를 하고 옛날에 부패 얼마나 했습니까? 동사무소 가도 돈 줘야 되고 뒤로 가는 데마다 돈 줘야 돼요. 심지어 뭐 교통딱지도 전부 돈 줬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지금 오늘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자본이 성장한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해 사회적 자본. 네,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중진국 위로 올라가서 선진국 문턱에라도 가려면 사회적 자본이 숙성돼야 한다. 그럼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뭐냐? 그게 소시알 캐피탈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이 준법 정신, 또 국민의 양심, 도덕, 또 지도자의 청렴성, 이런 분위기, 문화라는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어떤 길거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길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중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해 보면 그 사회적 자본의 격차라는 부분을 대중적으로 실감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중국에 보면 중국 사람들도 분유나 우유를 자기 나라 거 안 먹이잖아요. 심지어 중국의 특급 호텔에 아직도 마약 쓴다는 데도 있어요. 미국 주요 다국적 기업이 중국으로 사람을 파견시킬 때 각서를 받습니다. 밥은 어디서만 먹고 술은 어디서 노는 뭐만 먹고 그 외에 뭘 했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라고 거짓말 같지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있어도 중국은행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하느냐. 중국이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게 식품이에요. 유통이 안 되고. 왜? 식품 유통이 속이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금덩어리야 좀 속여도 되지만은 식품하고 유통은 속이면 당사자한테 치명적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의 낙후된 사회적 자본이 과연 서구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저 말씀한 사회적 자본이 결국은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신뢰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2011년도에 육군 소장으로 국방부 정책국장을 했어요. 그때 리만 사태 나고 3년 후니까 그때 우리 고급 장성들도 대부분 다 다음은 중국이란 게 지금보다 훨씬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김관진 장관한테 가서
연말에 주요지간회의 사업성과 보고하기 전에 10분을 내가 그 종합해서 정책국장이 전체를 발표를 하고 토의만 하거든요. 보통 10분인데 제가 15분 더 달라 25분 동안 15분을 뭘 교육시키냐면 중국과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저 앞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을 만나고 누구 만나거든 제발 그 잘못된 컨벤션을 위주듬에 우리가 동조로 해서 헛소리를 하지 마라. 우리 살아생전에 결론은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아들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일은 없다. 뭐 그 이후 손자시대까지는 내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내가 점을 쳤는데 그 제가 유일하게 점친 그 중에서 그건 신통력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마지막 결론을 맺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됐고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중국은 굉장히 가대포장하고 일본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뭐 식미적 그런 감정도 있는데다가 우리가 삼성전자를 앞두해서 뭐 일본한테 좀 최근에 앞선 게 좀 있잖아요. 그것도 축구하면 잘 이겨요. 중국도 이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본 GDP가 5조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순 대채권이 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실제로 1년을 기준으로 한 8조 달러의 부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일본의 부는 20몇 년 동안 거품으로 쫙 빼서 여러분 수육이 있죠. 기름기 뺀 그런 알토론 같은 자산입니다. 중국은 12조 달러고 외환보유가 3조 달러인데요. 빌린 돈이 4조 달러예요. 마이너스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12조가 수치상인데 장부상의 가격이지 실제로 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 규모로 가지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이라는데 돈 규모의 어떤 건전성을 봐서는 저는 일본이 결국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장님이 말씀 사회적 자본, 신뢰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일본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자산의 규모도 결코 중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전할 수 있고 그 외에 사회적 자본이나 기술적 능력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국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 우리가 좀 이런 것들 냉철히 보고 누구하고 손을 잡는 게 더 이득이냐라는 걸 좀 계산 좀 하면서 삽시다.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중국에 대해서 막 칭찬하면서 경제 전문가 인양하면서 이제 중국의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수 박근혜 시대도 그런 놈이 넘쳐나고 AIIB 그 돈 내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떠들었는데 그거 다 4조 원 갖다 바치는 거 보고 참 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침중으로 갈 때 제가 저 정권이 참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걱정이 들었어요. 예, 이명박 때도 좀 그랬어요. 예, 이명박 때도 좀 그랬어요. 2011년 그래서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교수들 무슨 기업의 무슨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한국 사회에 상층부가요. 죄다 중국뽕을 맞은 것처럼 국민들한테 중국에 대한 환상을 심어서 자 이런 부분을 통해 중국을 이렇게 보자 제대로 보자는 건데 세계의 원전 사고가 세 군데 딱 났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터져서 난 거는 하나는 이제 소련의 체르노빌이고 그 구소련의 86년이죠.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입니까? 그 미국에서 쓰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것도 방사능이 노출됐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2011년입니까? 이제 원전 사태가 있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원전 사태를 수습하는 거하고 구소련이 수습하는 걸하고 보면 여러분들 궁금한 분은 요즘 미국 드라마에 체르노빌이라는 게 있어요. HBO에서 만드는 이 미드입니다. 저도 제목 본 것 같은데. 5부작인데 지금 뭐 이 저기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저기 뭐 KT 같은데 IPTV 있는 데도 보면. 근데 이게 또 왓챠 뭐 거기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체르노빌에 보면 그때 고르바초프가 할 텐데 초반에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 했는데도 외국에서 방사능 낙진을 재가지고 지금 너네 사고 생겼지 하면서 이만큼 심각하다고 지적을 해올 때까지 내부 과학자 말을 뭉개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초등 대응을 완전 실패하면서 그냥 덮어보려고 어쩌다가 수습이 불가능한 때 가서 그걸 틀어막는다고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이 체르노빌하고 아프간 두 개 때문에
소련이 몰라 그랬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뭐 레이건의 군비 경쟁에서 졌다 이러지만은 이 고르바초프가 내부적으로 이 체르노빌 사고하고 뭐 수십만 명의 인력이 끝도 없이 들어가고 그 대피 비용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무너져 갔어요. 그리고 아프간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딱 뭐 느끼는가 하면 산업부 장관이 원전 시스템이 뭔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어가 지가 탄 헬리콥터를 거기 원전 터진 노심이 폭파돼서 뚜껑이 날아가 버린 그 원전 위로 대라니. 과학자가 조정사한테 이야기하면 당신 걸로 갔다가는 내일 아침에 총으로 날 쏴 죽여달라고 빌게 될 거다. 그래갖고는 다행히 이제 그 탄 거는 안 갔는데 모래를 이제 붕서하고 그 모래를 가지고 덮으라는데 분산하고 한 대가 가까이 가다가 바로 그냥 추락해버리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이 공산 관료 시스템이요. 근데 중국을 지금 보면 중국이 겉으로 보면 호화찬란한 듯이 상하이나 뭐 이래서 저게 무슨 자본주의 사회 같지만은 저게 자본주의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 과거에 중국 전통의 그런 유교식 어떤 이 왕정이 이제 이 뭐라고 할까 과두 체제로 이렇게 변모해서 한마디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전제주의적인 그런 어떤 공산적 외행을 띤 전제주의적 사회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터지고 난 뒤에 우한 시장이 CCTV에 출연했어요. 그거 몰랐냐니까. 다 알았지만은 규제와 통제로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우한 시장이 중국 같은 데서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 양반이 열이 받아갖고 목내놓고 했겠죠. 예. 그 제 사실은 중국이 어쨌든 90년 이후에 양적으로도 thành 장했지만 기술적인 따라잡는 속도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것을 무슨 뭐 축적의 시간이니 뭐니 또 친중학자들이 되지도 않는 엉뚱한 소리 하던데. 베스트셀러 엄청 써가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뭐 예. 축적의 시간이 그거는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주로 핵심 기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업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들이 진짜 많이 넘어갔어요. 예, 중국 넘어갔죠. 그다음에 그 넘어간 것이 중국에는 주로 산업 개발에 산업을 따라잡는 데 쓰였고 그 중에서 일부 흘러 들어가서 북한의 핵기 미사일 개발 기술을 하는데 된 것이 이게 삼각 공식입니다. 이게 언젠가 한번 탈탈 털어서 우리가 이거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1월 15일 날 유어하고 왜 백악관에서 뭐 트럼프가 뻔뻔집도 사인했잖아요. 그 내용만 보십시오. 2천억 달러 물건도 사준다.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갔을 때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강제 기술 이전을 하지 마라.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그다음에 환율 개입하는 것들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약속들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게 기술 개입. 미국 기업도 기술 이전을 강요받았는데 미국은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통제하며 줬어요. 일본은 거의 안 줬어요. 많이 안 줬어요. 한국은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꼭 문재인 똑같아요.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란 약속을 해놓고 배치된 사드까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충성을 과도하게 발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탈탈 털어줬어요. 그래서 LCD고 뭐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빠른 경쟁력을 가진 거는 다 한국 조선, 것입니다. 철강, 그다음에 반도체, 전자 전부 한국에서 다 갖고 와. 그래서 저 대통령 바뀔 때마다 보세요. 박정권 때 초기에 베이징에 무슨 자동차 공장을 만드니 현대자동차, 삼성은 무슨 시안에 가가지고 4조 들어서 공장을 지금 어때요? 삼성 중국 다 빠져나오잖아요. 기술 다 주고. 현대차 중국에서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이 한국같이 만만한 나라, 그렇지만 기술은 상당히 탑에 간 나라들을 끌어들여가 그 하청회사, 자회사까지 다 끌고 오게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자기들이 카피가 완성됐다는 시점에 탈탈 털어가 쫓아보내는 거.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내쫓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소위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별건 별이라고 읽어서 감정적으로 중국에 경도되어 있던 좌익 쓰레기들이 7, 80년대 전환시대 논리류의 시대착오 말도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무슨 뭐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 어쩌고 뭐 하는 이런 사관들 마치 신지식인 폼 잡으면서 다음 세기는 중국이라고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담론들이 90년대 이후에 냉전이 붕괴돼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사업의 기회를 잡는다고 또 기업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 영역을 발굴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나아가서
소위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한지 모르는 장사치. 그러니까 이념을 장사라는 사기꾼 정치꾼과 사기꾼 장사치가 결합이 돼서 한국에 쌓았던 중요한 지적 자산들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한 1, 20년 돈 좀 벌었죠. 우리도 만졌죠. 그리고 지금 쫄딱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뭐가 나타나냐면 상업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의 주권까지도 그쪽에다가 맹종하려고 하는 문재인 같은 정말 삼류 좌익 쓰레기를 만나게 된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중국 이게 상당 기간 동북아의 국제 정치학적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말 당면적이고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 인식 하에서 사업도 하고 또 외교적인 레토릭으로 뭐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하고 뭐 팔짱 끼고 뭐 관시를 맺고 다 좋은데 저게 잠재적으로 가장 북한 다음으로 큰 위협에 대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기본을 잊지 말고 중국을 대하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 나라에 이게 이 우한 폐렴이 일어났는데 다른 성에서 그 후베이 성으로 통하는 도로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흙을 비워서 터널을 막아버리고 그렇죠. 총을 들고 지금 넘어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상하이 시내에서는 후베이성 자동차 번호판을 경찰이 추적해가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중국입니다. 이 수준에 우리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 경상남도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칩시다. 내 고향이니까 딴 데 이야기하면 또 욕 들을 거니까. 네. 또 장군님도 고향이잖아요. 네. 경상남도에서 어떤 신종 질환이 발생해서 이게 퍼져나간다 하면 만약에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뭐 이런 데서 못 오게 막고 도로 차단하고 흙 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요. 돕자고 구호 물자 보내고 싣고 가고 하지요. 그런데 마스크가 하나 없어가 중국이 별걸 다 만든다면서 마스크가 16만 원에 병원 가려면 현금으로 160만 원을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와중에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언제 발병한 줄 압니까? 12월 12일 날 발병했어요. 첫 확진이. 그 시시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한 달하고 한 보름을 이렇게 뭉개면서 오다가 수습이 불가능해지니까 이제사 시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한 시장이 통제와 규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궁극적으로 시진핑이 이걸 보고를 했겠지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했는데 막을 한 뭐 거죠. 조용히 해라 하고 심지어 말해 31일 날 한복판에 신년 축제까지 벌리고 난리가 났던 우한 시내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공산 관료주의가 한마디로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 있으면 민주사회 같으면 언론이 보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들 시민단체가 있고 또 국민들이 아 이게 병이 번지는데 이게 뭔지 당국이 빨리 입장 밝혀라 하고 야당도 있고 이래서 견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마비되고 공산주의 관료 명령 시스템, 지시 시스템만 있다 보니까 구소련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에 아마 여기 우한 폐렴 사태가 시진핑 정부의 아마 저는 몰락을 초래한 국내적 요인에 가장 저도 중요해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1대1로를 통해서 오히려 1대1로를 통한 어떤 부채의 역속, 인도 태평양의 미국의 압박,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홍콩 사태, 대만 또 선거 거쳐서 이게 우한 폐렴이 어떻게 보면 저게 몰락을 앞당기는 전 전초전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92년 천안문 사태 해가지고 지금 욕구는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누르고 그 뒤로 뭐를 주냐면 고도 성장을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참으면 돈 많이 하게 해준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저는 그 시진핑의 리더십의 위기를 맞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우한 폐렴은 감정적으로나 우리 생명에 대해서 진짜 우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분노에 이보다 더 큰 분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아마도 시진핑 정부가 빠르게 국내적으로도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뭐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뭐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아프리카부터 남미까지 중국이 무슨 1대1론이 하고 중국이 무슨 항공모함을 만드니 스텔스기를 만드니 쇼를 했지만 그것도 다 삐그덕거려서 짝퉁이지만 중국이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보여준 이 통치의 한계. 그래서 하에 3, 4주간 나라의 문을 내리고 전부 직장에 출근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어앉아 놓는 셧다운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완전히 공산주의적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우리가 이 자유시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예. 막 우리 국민 여러분 뱅크런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예, 은행은 사실은 신뢰입니다. 예. 우리가 화폐를 믿는 것도 국가에 대한 신용이고요. 종이 쪽지를 예. 믿고 왜 텔레비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갑에 넣어 다니게 해서 다 신뢰거든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아마 시진핑 정부가 신뢰를 그동안 많이 잃어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에 해당되는 것까지 신뢰가 없다. 돈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말이죠. 이 국제 그래 신뢰 신용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기축통화가 됐건 뭐든 무역이 됐건 뭐건 다 하지 않습니까? 신뢰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타격은 우리가 크게 중국 정부한테 데미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국이 이번에 신용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중국을 종주국이라고 하는 문재인 그 좌익 쓰레기들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정말 멋모르는 헛발질 중에도 왕헛발질이죠. 예. 자, 그래서 현재 중국의 그 이번에 사건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중국은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자본도 성숙해지는 이런 단계에 가기는 불가능하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GDP가 1인당 10,000불이라 하지만 그 10,000불의 헛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지독한 빈부격차 이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표시나면 위기가 왔을 때 표시가 나는데 아니 중국 같은 저런 나라에서 이 마스크가 뭐 중요한 겁니까? 그야말로 허접한 공산품 중에 하나인데 마스크 공급이 안 된다. 저것도 지금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0가는 이야기 명목 GDP일 거고요. 네. 구매력 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야 우리 이제 저 $10,000는 우리가 저 YS 정부 때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매력 지수로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정도입니다. 막 마이카 갖기 시작하고 막 할 그런 무렵이거든요. 이때는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경제적 욕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외에 자신의 욕구라든지 정치적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또 독재가 성장을 시켜줘도 성장되고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옵션이 두 가지예요. 다소 사회적 비용은 있지만은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느냐.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비용도 많고. 그런데 아니야. 옛날이 좋아 해서 회귀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유지되다가 그건 불이 져버립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는 한 인간이 보면 사춘기 같은 것이다.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 정신적으로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진국의 성진으로 갈 때는 노년기, 갱년기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사춘기와 갱년기를 거치지 않고 자라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그 결정적인 포인트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음 생에서 귀하게 넘기느냐는 것은 편차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은 사춘기 넘을 때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갱년기에 다다라서 사춘기에 무리했던 게 터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지금 사춘기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 80년대 말 90년대죠. 우리가 겪었던 사춘기인데 아주 나쁜 방향으로 사춘기를 지금 넘으려고 하는 게 시진핑이고 또 미국과 했던 미중 관계라든지 주변 대여건도 되게 안 좋을 때 아주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안 좋을 때 사춘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중국이 해왔던 성장을 20대에도 자고 나면 키가 크던 그런 성장을 계속한다는 가정이 얼마나 허술한 비과학적인 가정이었나. 그 비과학적인 가정을 보고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한 가정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깨고 냉철한 것으로 미중 관계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향방이 한반도의 운명의 결정적인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신념이나 이념, 호의 감정을 벗어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들만 주입되어서 이렇게 컸을 건데요. 우한 폐렴 사태에 대응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중국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